네, 자 이제 임하의 평론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상에 임하의 평론을 우리가 네 개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 페이지 43쪽에 있습니다. 발표된 지면과 날짜도 있죠. 34년 4월 14일부터 25일 조선일보. 김기림과 임하가 각자 비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34년입니다. 임하가 조금 빨랐는데 바로 이 글이죠. 34년 4월입니다. 그리고 김기림의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이 조금 뒤에 같은 34년에 발표가 되고 35년 2월에 기교주의 비판을 김기림이 하는 것이죠. 이 전개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론의 제목 자체가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낭만이란 단어와 현실이란 단어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현실 대응이라고 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문제와 모순을 혁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그전에는 이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 문학이 낭만주의를 부정했죠. 비판했죠. 그런데 낭만주의를 수용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세계 문학의 흐름이 형성되고,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문학 예술 방침이 발표가 되고, 그 안에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새로 강조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하가 그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자기 비평의 변화를, 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바로 그 평론이 바로 이 글이 됩니다. 그래서 신창작 이론이란 말을 여기다 붙였죠. 부제목에 신창작 이론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44쪽) 왼쪽 위에 보면 혹자에 있어서는 형식주의의 부활에 혹은 예술지상주의의 복귀를 위하여 혹은 시민문학으로서 일직선적인 전회를 엄폐키 위하여 혹은 불성실한 자기의 과거를 위한 변해 등등 실로 헤일 수 없을 만치 다양한 방면의 이 이론은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 지금 형식주의 부활 얘기하고 예술지상주의 복귀 얘기하고 시민문학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 1930년대 초 한국 문학의 흐름이 순수화 경향으로 전개되는, 그 중심에는 이 시문학파라고 하는 순수 시운동,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운동, 이런 것이 30년 초에 새로운 한국 문학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 흐름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930년에 카프도 강제 해산을 당하고 그 직후에 이런 순수학 경향, 순수 문학으로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의 실천이란 말을 합니다.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그려라. 사실 이게 이제 사실주의죠. 이 모토가, 그죠? 이 원칙이 사실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리얼리즘이니까.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를 문학으로부터 떼어버리고 예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1930년대 초에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기림 못지않게 이마도 이 한국 문학 전체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간파하면서 지금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45쪽 왼쪽입니다. 그러나 리얼리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상가는 한 개의 최중요의 사실 앞에 맹목이라는 것을 곧 폭로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을 중시한다. 현실을 반영한다. 이제 이런 사실주의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것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죠? 맹목적으로 이 리얼리즘의 기본 원리에만 충실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도입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성인 거죠. 그죠? 공통적으로 모더니즘도 낭만주의 비판했고 하면서 모더니즘을 주장했고, 리얼리즘도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주장했는데, 그 공통분모에 있는 반낭만주의에는 반인간주의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성을 다시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글의 어떻게 보면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5쪽 왼쪽 중간쯤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문학은 인간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성, 주관이 전면에 서 있는 문학의 조류인 낭만주의 문학은 물론이거니와, 그죠? 사실 감정을 중시하고 주관성을 중시하는 게 낭만주의의 속성인데, 그것은 이제 인간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은 인간의 것이다. 인간의 의식성, 주관이 전면에 있는 낭만주의는 물론 우리들이 즐겨 예를 들는 발자크 스탕달, 이게 바로 서구 근대 문학, 근대 소설 중에서 가장 이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대표적인 작가가 발작과 스탕달이죠. 발작과 스탕달. 그러니까 이제 김기림이 세계문학, 즉 서구 문학의 흐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시인이나 작가나 비평가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자기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만은 서구 문학의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서 이 사실주의 계열, 그죠? 사실주의에서 자연주의로 다시 리얼리즘으로 발전해가는 이 계열을 상당히 중요한 작가들, 그죠? 그리고 비평가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언급하면서 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과 스탕달이 나왔어요. 사실주의도 결코 완전한 모라주의요. 모라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벗어난다는 게 이게 객관주의라는 뜻입니다. 모라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주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주관을 회피하는 거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라주의는 객관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구의 이 유명한 발작과 스탕달의 사실주의 작품도 절대적 객관성은 아니다. 거기에 뭔가 인간성이 들어있고 주관성도 들어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작, 스탕달, 톨스토이도 등장을 했어요. 톨스토이 문학도 크게 보면 사실주의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의 소설 혹은 한국 문학의 전개에 있어서도
이 사실주의가 1920년대 왕성하게 펼쳐져서 그 이후에 사실은 한국 소설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리얼리즘 소설이, 즉 사실주의로부터 출발한 리얼리즘 소설이 이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더 유리하고 또 많은 독자층을 더 형성하기 때문에, 이 모더니즘은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를 동반하냐면 난해성 문제, 그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독자층이 다수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좀 소수, 그러나 매니아층을 갖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문학의 특성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옆길로 샜지만 한강의 소설은 참 특수하게도, 특별하게도 이 리얼리즘적 주제를 모더니즘적 형식과 문체로, 기법과 문체로 절묘하게 이걸 융합을 했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식은 굉장히 리얼리즘적이죠. 상당히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을 전면으로 다루고 있고, 5.18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4.3 제주 사건이라든지, 또 다른 면에서는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어떤 주제의식이 리얼리즘적이죠. 사회적 이슈 중에서는 페미니즘도 있고 생태주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이 일반적인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리얼리즘의 소설들은 이 재현이라는 방법, 전통적인 재현의 방식으로 이제 서사 구조를 형성하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안에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해서 굉장히 사실, 즉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서사 방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여기 톨스토이까지 등장했어요. 사실주의 문학은 호수에 의하여 쓰여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 객관성에 의한 문학과 예술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낭만주의적인 낭만 정신도 필요하다라는 이 글의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사실주의 문학은 주관과 자아로부터 진공을 세두고 격리되어 있지 않다. 즉 낭만주의 문학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다. 즉 사실주의 문학도 낭만적 요소가 있다. 낭만주의적 요소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왜 이 글로부터 임화 비평이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전기 비평과 다른 후기 비평으로 넘어가는지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좀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김기림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모든 현상과 사실을 둘로 나누어서 계속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이분법적인 것은 사실은 이 논리가 선명해지지만 어떻게 보면 도식성을 계속 안고 가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언어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이 이분법은 그런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죠? 논리가 선명해지지만 도식성, 즉 단순성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분법적 논리예요. 자, 지금 이 글은 상당한 이분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사실성과 낭만성, 이 얘기예요. 그럼 사실성은 뭐로 연결되냐면 객관성으로 연결되고 낭만성은 주관성으로 연결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이고 도식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쓰거나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더 정교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면 45쪽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문학의 역사 위에서 이러한 사실적 낭만적인 것은 지배적인 이대 경향으로 표현된다. 이것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 거죠. 문학 사조의 큰 흐름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하나는 사실적인 경향과 하나는 뭡니까? 낭만적인 경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틀린 게 아닌데 조금 더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문해사조의 흐름이 사실주의에서 낭만주의로, 그죠?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서 다시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전개됐을 때는 이 반대 쪽을 대립적인 두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강하게 지배하는 문학과 예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반대급부로 가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고전주의, 그죠? 낭만주의, 여기 비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비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이 모더니즘 안에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통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공부의 연장선에서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전개된 이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또 앞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또 나오고, 후기 구조주의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이 모든 질서와 구조를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어떤 강력한 대항 논리라고 할까요? 기존의 논리에 대한 대항 논리로 해체주의라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30년대니까 그러한 이후의 흐름까지는 아직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이마가 무슨 논리로 얘기하는지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적, 낭만적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사실적 경향과 낭만적 경향.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양대 조류다. 그것이 상호 침투하고 대립하거나 상충하면서 복잡한 작용을 해온 것이다. 해온 것이 문학의 역사다. 이렇게 흔히 우리도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이 사태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나는 문학상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으로 둘로 나눴는데, 이 낭만적인 것에 해당되는 속성이 바로 주관성이다. 그러면 사실적인 것에 해당되는 속성이 뭘까요? 객관성이겠지. 그러니까 주관성, 객관성, 사실성, 낭만성, 이런 이제 이분법을 계속 지금 구사하면서 자기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도식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쪽으로 넘어갑니다. 주관적인 것으로 현현하는 의미에서 낭만적 정신이다. 주관적인 것과 낭만성을 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부르는 낭만적 정신이란, 왜냐하면 이 글의 제목이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니까요. 낭만적 정신 안에 현실적 구조가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성 속에 낭만적 정신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자, 그런데 이것을 한 개의 원리적인 범주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문해사조를 역사적 범주로 생각하는 경우와 원리적 범주로 생각하는 경우 둘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도 상징주의도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나 리얼리즘도 모더니즘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 문해사조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엄청난 세력을 위력을 떨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그것이 쇠퇴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게 이제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문해사조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같은 경우를 보면 역사적 낭만주의는 역사적 개념의 낭만주의는 이미 20세기 이후에는 사라졌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이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 낭만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문학과 예술에도 사실은 그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왜? 낭만주의의 기본 정신은 현실 부정,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세계로를 지향하는 것이 낭만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마의 논리는 뭐예요? 사실주의 안에도 낭만 정신이 있다. 왜? 현실의 우리 문제를, 그렇죠?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단계에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부정하고 더 나은 역사 단계로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게 이제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리얼리즘의 중요한 동력인데 그 안에는 낭만적 정신이 있죠.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원리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원리적 범주다. 그래서 지금 이마가 그런 이유로 여기서 원리적 범주로서 칭호 부르는 것이다. 왜 이것을 원리적 범주라 부르느냐 하면, 그죠? 자연과 인간의 생활 가운데 형성된다. 그리고 문학적 현실이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낭만적인 것이다. 자, 문학에서의 현실은 현실이자 동시에 낭만적인 것의 상호관계다. 예, 이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주의 작품, 소설 작품, 자연주의 소설 작품, 리얼리즘 소설 작품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현실일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죠? 그 안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있어야 될 현실로서의, 그죠? 현실을 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입되어 있겠죠. 스며들어 있겠죠. 아무리 그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린다고 묘사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마에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이 일단은 있습니다. 객관과 주관의 상극적 운동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죠? 객관은 사실이고 주관은 낭만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에 모순되는 관계 가운데, 모순이란 말이 나오고 대립이란 말이 나오고, 이게 다 변증법의 기본 용어들이죠. 너무 잘 알죠, 우리 수강생들? 변증법이 뭐예요? 정반합으로 지향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변증법의 용어입니다.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은 어떤 방향으로, 그죠? 나아가는 게 지향이고, 지향은 조금 복잡합니다. 지향은 정반합의 운동인데 어떤 현실이나 이론이 정의 상태, 하나의 명제의 상태가 있으면 반이란 게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반은 정으로부터 나와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상태, 완전한 이론이란 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반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 관계가 모순 관계입니다. 혹은 대립 관계예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반을 충돌시켜가지고 종합하는데 단순한 종합이 아니고 단순한 결합이 아니고 지향을 통해서 합을 만들어낸다. 이 합은 정과 반보다 더 뭡니까? 높은 수준의, 그죠? 더 우위에 있는 더 발전된 단계에서 합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향이거든요. 헤겔이 만든 용어죠. 헤겔은 독일 사람이고 독일어로, 원어가 독일어겠죠. 지향하다. 아우프 헤벤. 아우프 헤벤. 앞에 아우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헤벤. 이게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보존하다. 두 번째,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지금 병전법 이론에서 이 지향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보존하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정과 반을 버리고 합에 도달하진 않죠. 합이란 의미 자체가 정과 반에서 뭔가를 그죠? 보존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떤 거? 장점을. 정과 반은 서로 대립되고 양극이니까 모순된 어떤 이론인데 거기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불필요한 건 버려야 되겠죠. 버릴 거 버리지만 보존할 걸 보존해서 두 개를 종합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때 끌어올린다는 말이 바로 중요합니다. 수준을 높여서 합에 도달하는 거죠. 정반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 대립, 지양 이런 단어들이 다 변정법의 핵심이고 기본적인 용어들이고 이마가 주로 구사하는 용어들이 그런 용어들입니다. 지금 이 논리도 보세요. 긴기림의 논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제 문제 설정이라는 차원에 가서 다시 이걸 점검할 텐데 보세요. 이 논리 자체가 긴기림은 시는 언어의 건축학적 설계에 의해서 하면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이 구성 요소가 음과 형태와 의미니까 이걸 건축학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그 말 안에 이게 산술적인 결합이에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D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정법이 아니죠. 자, 근데 지금 이마가 구사하는 이 논리의 안에 들어있는 문제 설정은 계속 정반합 이 변정법적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뭐예요? 이 양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양극이 한쪽에는 사실적인 거, 한쪽에는 낭만적인 거, 한쪽에는 객관적인 거, 한쪽에는 주관적인 거. 이게 양극이죠. 양극을 자기 논리를 위해서 이게 이분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종합하는 변정법을 계속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 설정 단계에 가면 이마의 이 비평의 논리는 이 변정법이라는 문제 설정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면 지금 왜 자꾸 이분법으로 지금 현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라는 이런 대립 개념을 왜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 이꼴 서사적인 것, 낭만적 이꼴 서정적인 것은 진실로 원리적인 양대 범주다. 자, 이 원리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원리적인 문해사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문학사상의 명멸했다는 것은 나타났다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명멸이죠. 수다한 경량의 문학적 조류도 이 양대 범주의 역사적 운동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이 문해사조가 크게 보면 이 양대 조류가 왕복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46쪽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이 논리를 정리합니다. 문학 가운데서 사실과 낭만 두 개의 운동을 어떻게 제약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논문 하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이곳에서 간략한 윤곽을 그리면 대체 이렇지 않은가 한다 하면서 또 전체적인 얘기들을 이 논리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학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런 면에서는 긴기림과 임하가 공통적인 어떤 문학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모더니즘의 계보에 속하고 전통에 속하는 서구 문학에 어느 정도 정통하고 임하는 리얼리즘 계보에 속하는 서구 문학이나 세계 문학에 정통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대 최고의 비평가 중에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용철이 이제 거기에 대결하면서 이제 3파전으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기교주의 논쟁이고 그만큼 낭만주의나 상징주의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문학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 서구 문학도 그렇고 한국 문학도 이 세 개의 입장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개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리얼리즘이고 다른 하나가 모더니즘이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그 전때, 즉 19세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 국문학과에서 이제 현대문학을 공부하는 이제 수강생들은 이번 학기에 이제 공부한 이 큰 그림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건 큰 그림을 그린 것이니까요. 이제 그 안에서 모더니즘 문학도 공부하고 리얼리즘도 공부하고 낭만주의나 상징주의도 공부하고 이렇게 더 이제 세밀하게 보충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47쪽에 보면 그 서구에서의 이 역사를 또 이제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 그리고 사실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보면 오른쪽에 47쪽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낭만주의 문학은 근대 시민사회의 고유한 예술인 리얼리즘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전적 문학을 부정하고, 고전적 문학을 부정하고 나왔으니까, 비판하고 나왔으니까 고전주의 다음에 바로 사실주의. 그래서 사실주의, 미안합니다. 고전주의 다음에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 이렇게 양극을 이제 왕복운동하는, 진동운동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마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고전주의 다음에 낭만주의, 그리고 낭만주의는 뭘 위해서 전제가 된 것이에요? 리얼리즘을 위해서. 그리고 리얼리즘을 어떻게 의미 부여합니까? 근대 시민사회의 고유한 예술이다. 리얼리즘이 근대 시민사회의 고유한 예술이다. 그 이제 서구 사회에서 서구 문학이 그렇게 태동하고 발생을 한 것이죠. 앞에서 대표적인 작가들, 발자크, 그죠? 이 톨스토이까지 거기에 러시아의 톨스토이까지 포함을 시켰고, 스탕달, 이런 작가들을 이 사실주의 리얼리즘 계보의 원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강생들이 이 텍스트가 부교재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처럼 출제 유형이 긴 서술식 두 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해둬야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김기림, 이마, 박용철 비평가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김기림이든 박용철이, 1번, 2번 문제는 각각 김기림, 이마, 박용철 중에 한 사람씩 그 비평 세 개를 쓰라고 하겠죠. 뭐 전기 비평을 쓰라고 한다든지 후기 비평을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 전체를 요약해서 쓰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크게 나오는 것이고 길게 써야 되겠죠. 긴 서술식. 두 번째 유형이 3번, 4번인데 이거는 1번, 2번은 10전짜리고 두 개, 3번, 4번은 5전짜리인데 이거는 작품이 인용됩니다. 시는 시가 인용되고 비평은 비평문이 인용되니까 어디서 인용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김기림 5개, 그죠? 이마 4개, 박용철 4개, 여기 목록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부교재도 출제 대상이죠. 왜? 어떤 단락, 한두 단락이 나오면 이게 누구의 제목이 무엇이, 누구의 비평이며 제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 인용문을 토대로 전체 그 비평문 전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이게 이제 5점짜리 두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김기림 비평인데 엉뚱한 이마라고 생각하거나 또 제목도 잘 모르고 이러면 이제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도 기말고사 대비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2차 과제도 있습니다. 2차 과제. 2차 과제 잠깐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 계획서에 1차 과제와 달리 2차 과제는 비평가 한 사람을 선택하고 2개 이상의 비평문을 같이 연결해서 결합해서 비평문을 쓰는데, 시를 분석하는 것보다 비평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약을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3페이지면 3페이지 이상이니까 2페이지 정도는 요약을 하고
요약은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그건 창의적인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이게 이제 창의적인 게 필요하고 자기 생각이 필요하고 나름의 사고가 필요한 이 부분은 분량을 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 3페이지 이상이면 뭐 반페이지, 최소한 반페이지 이상은 자기 생각을 써야 된다. 나머지 2페이지 반은 비평문을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임하든 김기빈이든 박용철이든 자기가 선택한 비평문, 그게 2개든 3개든 굉장히 2차 과제는 그래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시를 분석하는 것보다 비평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좀 더 이 2차 과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요약보다 자기 생각을 더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걸 더 많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꼭 3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고 3페이지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페이지도 좋고 10페이지도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당연히. 즉 요약 부분은 크게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왜냐하면 누구나 요약을 하는 거니까 그 2페이지나 2페이지 반은. 그러나 반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 이상 쓰게 되는 그 나름의 생각, 그 부분이 사실은 점수에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쓰는 게 더 좋은 평가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낭만주의를 다시 끌어들였어요. 일방적으로 그동안 비판하다가 이 글 이후에 이 낭만주의를 다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낭만주의는 아니겠죠. 그죠? 이전에 리얼리즘으로 넘어오기 전 단계의 그 과거의 낭만주의는 아니겠죠. 그래서 신낭만주의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이마가 쓰게 되죠. 그래서 담천하의 시단 1년을 이제 이 글은 34년에 4월에 썼고 35년 12월에 담천하의 시단 1년을 썼을 때, 그건 이제 기교주의 논쟁을 벌이면서 쓴 그 글에 신낭만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그죠? 강동의 봄이라는 안녕만이라고 하는 35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인 시인의 작품을 아주 칭찬하면서 이게 신낭만주의의 뭐예요? 중요한 사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기교주의의 전개를 다루면서 그 담천하의 시단 1론 살짝 공부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2번째 평론이 바로 그 평론입니다. 자, 빨리 진행해서 담천하의 시단 1론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서구 문학에서 문해사조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와 리얼리즘의 그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이게 문해사조를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세계 문학이든 세계 현대문학이든 한국 현대문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공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 글을, 논문을 쓸 때는 그 문해사조적인 연구가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관점의 방법론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 새로운 방법론을, 문해사조적인 관점보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고,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문해사조부터, 기본부터 차곡차곡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수업 중에 문해사조의 이해, 이런 과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과목은 없지만 곳곳에 현대문학을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이 문해사조적인 기본 지식들이 굉장히 기초 지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번 학기에도 그걸 여러 번 아마 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해사조를 공부할 때 뭡니까?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책들도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죠.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뭐 또 세미나 같은 걸 참여하면 그런 책을 교재로 채택해서 같이 공부를 세미나 팀에서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용어가 또 나왔어요. 어딘가 하면요. 47쪽으로 넘어가서 왼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47쪽 왼쪽 중간 부분. 그리하여 중세적 고전주의에 대하여 고전주의를 중세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 범주를 그렇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중세적 고전주의에 대하여 대두한 이 모라주의는 몰아주의라고 됐어요. 몰아주의. 아자가 나아자죠. 그러니까 이게 아자가 주관성 혹은 주체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 이런 몰아니까요. 이것은 객관주의라는 뜻입니다. 단일적 개념으로서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국민적, 영독불 등등의 특수적 낭만주의로 표현됐다. 낭만주의도 국가별로 특수하게 형성되고 발전했죠. 모든 문해사조가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 상징주의도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한국 현대시의 상징주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상징주의 시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19세기 상징주의 시의 어떤 한 측면을 강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그것이 그 국가의 문학과 예술의 특수성에 맞게 이렇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재구성되죠. 음식이 그렇듯이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는 대부분 그렇게 국가적 전파가 될 때 변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도 다 하나가 아니고 영국의 낭만주의, 독일의 낭만주의, 프랑스의 낭만주의 이렇게 다 특수하게 전개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는 국민주의라는 말을 해요. 신흥 부르주아지의 민족 통일과 국민적 국가의 형성, 세계관 위에 써 있는 핵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도 그냥 예술과 문학 독자적인 어떤 문해사조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문학과 예술이 형성되고 발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마에 이러한 그 비평 논리 안에 문학과 예술을 정치, 경제 혹은 역사, 사회의 발전 혹은 그 단계와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기본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얼리즘 비평의 중요한 관점이죠. 여기 보세요. 신흥 부르주아지의 민족 통일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낭만주의에 결부되어 있고요. 부르주아지 계급하고도 이 낭만주의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대목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낭만주의든 상징주의든 뭐 리얼리즘이든 모더니즘이든 이마가 볼 때는 그것은 독립적으로 문학과 예술이 따로 형성되거나 전개되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 현실 토대 위에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사실 기본 원리죠. 사고방식의 원리죠. 뭐예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 학생들 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이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상부 구조는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 예술 이게 다 상부 구조지. 법도 그렇고요. 인간이 만든 이 문화 그리고 문학, 지식, 학문 이런 게 다 상부 구조예요. 정신의 세계. 그거 아래에 있는 이 하부 구조가 뭐예요? 물질의 세계인데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 그죠? 그래서 경제 결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하부 구조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는 상부 구조보다. 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유물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죠. 지금 이제 그러한 사고방식이 변증법적 논리와 결부되어 있고, 그래서 변증법적 문제설정이라는 것 안에 이 지금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 혹은 역사관 같은 것이 기본 토대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이마의 비평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 문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47쪽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러나 낭만주의 문학은 근대 시민사회의 고유한 예술인, 아까 이건 읽은 부분이네요. 그러나 이 낭만주의는 명확히 사회적 진화의 노선상에서 귀족, 자산가의 문화로부터 공업, 자본가의 문화로의 추이기인 사회적 전환기에 조응하는 경향이었다. 이 문해사조의 흐름을 계급 그리고 경제, 역사적 현실의 전개 발전 그 전개 과정과 결부시켜서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학과 예술이 상부 구조니까 하부 구조가 더 중요하고 그 하부 구조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계급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의존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 이게 다 마르크스 개념이죠. 마르크스 사상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들이죠. 자, 이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이걸 쭉 이제 세밀한 문장들 하나하나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47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 시대의 낭만주의는 역사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진보적 낭만주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시점은 34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낭만주의가 필요하고 그것은 진보적 낭만주의다.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새로운 의미 부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 이제 48쪽 꽤 길게 이 글이 작성되어 있는데, 뭐 서구 역사와 서구 문해사조의 흐름, 그리고 낭만주의,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로,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다시 리얼리즘으로 전개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이, 이 평론이 이마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야심찬 어떤 기획을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8쪽. 대체로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굉장히 길어요. 이 글은요. 48쪽 오른쪽에 가면요. 다음으로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 사실주의의 과정은 먼저 절에서 약간 말한 바도 있으므로 간략하게 말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전체로 고전 낭만 사실에, 그리고 사실로부터 자연주의 문학이 발행하는 과정은, 자, 또 뭐 얘기해요? 계급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해사조의 전개 과정은 봉건적 중세에 대한 시민계급의 충돌, 그죠? 봉건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시민사회로 이 계급이, 핵심 개념 계급이, 즉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핵심 계급이 이제 시민 계급으로, 이게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뭐예요? 결과로 인류에게 뭡니까? 발생한 것이 이제 시민 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계급의 충돌, 그 다음에 전 사회 생활에 있어서 평민 계급의 지배권 확립.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주아와 또 이제 프롤레타리아까지 이제 이 개념 속에 지금 계급 개념을 넣어서 서구 역사의 이 역사적 단계와 계급의 중심 계급의 변화를 지금 같이 연동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이죠.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계속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민계급의 지배권 확립의 제과정의 반영이고, 사상적으로는 시민적 세계관과 봉건적 계급 사이의 세계관의 충돌이다. 자, 시민과 봉건
귀족 사이에 충돌에서 시민계급이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낭만주의에서 이 사실주의로 넘어오는 문학과 예술의 흐름과도 연동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역사적 단계, 이걸 이제 사회주의 단계라고 본 것이고, 그걸 위해서 혁명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계급혁명이죠. 이제 그런 논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동구라파에서 붕괴된 것이 1980년대 말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세계사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금도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도 있죠. 그러나 이때는 지금 이마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는 1930년대니까 그러한 이 사회주의 사상과 계급혁명의 그 개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단계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핵심은 이미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사례들을 서구 문학 문해사조의 흐름 속에서 계속 뭐하고 연결해요? 계급 구조, 그리고 민족주의 국가, 이런 다른 요소들과 연결해서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서요.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 위에 보면요. 50쪽입니다. 즉 현실에 만족하려면 일체의 진보를 부정하여야 되고, 진보는 현실을 부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진보니까 현실에 만족하면 진보를 부정하고 해야 되고, 진보의 입장에 서면 현실을 부정해야 했으며, 밑에 각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마 문학 예술 전집을 여러 권으로 만들면서 이게 3권인데 지금 이 스캔한 것이요. 편집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각주를 많이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워진 것도 있고, XX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제가 검열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다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새 주인에 의하여 부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성과 의식성을 문학상의 완미한 형태로 통일하지 못했다. 완미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게, 그죠? 이 양극을 통일하지 못했다. 현실성과 의식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객관성과 주관성이죠. 이걸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화롭게 통일하지 못했다. 변정법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에서 또 리얼리즘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까지 또 얘기합니다. 50쪽 왼쪽 아래쪽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적 사실이 문학상에 반영한 최대의 사실은 서구 자연주의 문학에 있어서의 부정적 리얼리즘입니다. 부정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연주의, 이걸 부정적 리얼리즘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문학 공부하다 보면요, 이 자연주의 소설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자연주의 소설,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많이 했죠. 김동인의 감자 같은 작품, 그죠? 자연주의 소설이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인간성이 파탄나거나, 이게 서구의 바로 스탕달 같은 작가들, 자연주의 작가들이 보여줬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자연주의는 이 사실주의보다 더 뭡니까? 강도 높게 현실을 비관적으로,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런 요소가 인간성 안에도 있고 사회 구조 안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주의 소설을 읽다 보면 상당히 이게
무거운 주제, 그리고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어떤 주제로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 리얼리즘이다 이런 말을 써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들이 대체로 주제의식이나 작품의 세계가 무겁고 어두워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불편하게, 즉 현실을 미화하지 않거든요. 현실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미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문학과 예술이라고 생각해왔던 독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끔찍하다, 이게 너무 적나라하다, 이게 내가 읽으면서 이거 소화하기가 힘들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요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강의 소설, 한강 작가의 소설 안에 서구 문학의 이 사실주의로부터 자연주의로 다시 리얼리즘으로 전개되는 이 문학의 전통하고 문학과 예술의 전통하고 모더니즘의 문학과 예술 전통이 서구에서 그렇게 전개된 전통이 있는데, 한국 문학에서도 그 리얼리즘의 전통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또 한편에서는 모더니즘 문학의 전통이 축적되어 왔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강 작가는 이걸 자기 방식대로 융합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운명적이고 비극적이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인간 본성의 그 야만성이라고 할까, 파괴성이라고 할까, 공격성,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노출하죠. 그게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인간들에게, 그죠?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주지만, 그걸 인간 본성의 내면으로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성찰을 하다 보면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나? 그죠? 인간의 본성에 그런 파괴성이 있고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럼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독자들의 이 마음이요.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잘 못 읽어요. 그런 요소가 한강 작가의 소설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다 우리 서구 문학의 전통, 한국 문학의 전통 속에서 다 이렇게 문해사조적으로 그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바로 부정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한정 내에 있던 사실주의 남아도 주관적 낭만적인 소시민의 리얼리즘에 의하여 다시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은 우심한 상충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제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의 그 계보의 흐름 속에서도 좀 복잡한 양상들을 꼼꼼하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이마의 글은 또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 너무 자기 공부한 지식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방대하게 이렇게 펼쳐 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철학자들 얘기도 해요. 50쪽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50쪽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요, 이 가운데는 꽁트의 사회의 진보와 질서의 개념 가운데 내포하고 있고, 칸트에 있어서 이성의 실천성과 순수성의 대립으로 표시가 되었던 기관적이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립. 그러니까 이 꽁트라고 하는 사회학자, 그 다음에 칸트라고 하는 이 인식철학자, 그 다음에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립은 마르크스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많은 그 지식들을 다 종합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34년에 썼으니까요. 지금 벌써 많은 한 80년 전인데, 당시에 이제 김기림, 임화, 박용철은 지금 우리의 수준하고 거의 대등하게 이미 그 비평의 수준이 있었다. 물론 이제 약간 깊이는 좀 부족하고 좀 표면적으로 서구 문학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요.
이 정도까지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80년 이후에 지금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1쪽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51쪽 왼쪽입니다. 물론 리얼리즘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초죠. 리얼리즘은. 이게 사실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현실이란 고정한 것이 아니라 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계속해서 이런 뜻이죠. 변하고 발전하며 소멸하는 긴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이마의 비평관과 김기림의 비평관은 대동소이합니다. 뭐예요? 문학과 예술을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항상 변하는 것으로. 무엇 속에서? 역사 단계 속에서. 역사적 시기 단계 속에서 계속 변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게 아닌 거죠. 그죠? 한번 형성됐다고 그것이 고착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 역사적 단계 속에서 계속 이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실주의는 과거의 것이 고정적, 정력학적, 정자를 보세요. 이 정력은 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은 움직일 동자에 반대되는 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입니다. 고정된 어떤 역학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다이나믹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정력학 하는 것은 동력학의 반대말입니다. 다이나믹의 반대말이에요. 가만히 있다, 가만히 멈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만족치 않고 명일과 미래의 명일은 내일입니다. 요즘 문해력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한자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미래로의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키로포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서구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작가, 이론가들, 비평가들을 거론하면서도 지금 이 이마가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고 그 이론가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키로포친을 얘기해요. 그죠? 그게 바로 현실적 몽상. 이게 혁명적 낭만주의, 이런 용어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용어인데 그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지금 바로 이 시점, 1934년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세계문학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이 낭만적 정신의 기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리얼리즘이 모라적 객관주의로 말미암아 도달치 못한 객관적 현실의 진실한 자태를 이제 이 뭡니까? 새로운 낭만주의로 추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낭만적 정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 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신이 없이는 진정한 사실주의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실한 낭만적 정신이 있어야 진정한 뭐가 가능하다고요? 사실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글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지만 어찌 지금까지의 이마나 어떤 비평가보다 더 좀 복잡한 생각을 한 거죠. 모더니즘 비평, 리얼리즘 비평, 낭만주의, 상징주의 비평,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이마의 이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어떤 융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낭만주의를 끌어들인다. 다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예요. 위대한 낭만적 정신이에요. 그만큼 이제 낭만 정신에 강조점을 더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맞나요? 맞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 글은 그렇게 길지 않죠.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지는 비슷합니다. 왜? 낭만 정신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니까 앞에 글 첫 번째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는 상당히 이론적인 글인데 요거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강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36년 1월에 발표했죠. 그리고 이것은 기교주의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발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53쪽 왼쪽입니다. 53쪽 왼쪽. 진실한 꿈은 미래의 지향 창조만을 체현한다. 꿈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꿈이야말로 낭만주의의 대표 명사 아니겠어요? 꿈? 그러므로 회상에는 비애와 감상이 따르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비애와 감상이에요. 몽상에는 즐거움과 용기가 상반한다 했으니까 이때 몽상은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꿈,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를 체현하는 그 꿈에 해당되는 게 몽상이에요. 그러나 꿈과 현실은 모순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꿈과 현실을 대립 개념으로 보죠. 몽상하는 표상이란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꿈이다. 그러면 문학은 몽상과 현실 가운데 모순과 부조화로 분열되어 있는 것일까? 즉 창조의 체현자로서의 문학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극에 있는 대립 개념인 꿈과 현실 이 두 개를 종합하는 것이 문학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제목 보세요. 낭만적 정신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낭만적 정신. 그래서 꿈과 현실이라는 또 이분법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군사합니다. 어찌 보면 뭐 여러 서구 문학의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굉장히 글이 길고 풍부한 것 같지만 핵심 논리는 단순해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도 단순하고 이 글도 단순해요. 그래서 그 핵심 논지를 먼저 파악하고 읽어보고, 물론 부분 디테일도 중요하죠. 큰 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디테일도 중요하니까 다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정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54쪽에 보면요, 흑설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 지식인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죠. 흑설리도 나와요. 즉 흑설리의 말과 같이 위대한 예술작품 가운데 인물이나 사물의 재반 시츄에이션이 실생활에 있어서보다도 일정 명확히 나타나는 그러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작가는 대개 그 창조하는 인물에 대하여 영향력을 부식하는 것이다. 부식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 참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인물의 영향으로 독자 가운데 자기의 영향력을 뭡니까? 건조한다. 그러니까 인물을 형상화할 때 자기 영향력을 부여한 그런 인물을 작가가 대체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 카피탈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본론인데, 그죠? 자본론.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주저죠. 자본론. 어떻게 보면 20세기 가장 인류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끼친 책 몇 권을 고르라 하면 이 자본론이 항상 들어가죠. 2권을 골라라, 3권을 골라라, 5권을 골라라. 그럴 때마다 이 자본론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셰익스피어도 등장하고요. 55조. 햄릿, 돈키호테, 셰익스피어도 등장하고, 콘차로프, 세르반테스, 트루게네프, 톨스토이. 예, 그러니까 뭐 김기림 이화가 당대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인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 54쪽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이건 길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담천하의 시단일련. 이마의 경우는 4개가 우리의 4개의 평론이 공부 대상입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